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 행진이 34거래일 만에 멈춰섰습니다. 역대급 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것인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커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또 견조한 미국 경제 모습에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를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개월여 만에 다시 7만 달러 선 탈환을 눈앞에 뒀습니다. 옵션 거래자들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랩 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에서 적발된 증권사 6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속기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2차 제재심을 개최합니다. 앞서 6개 증권사는 랩 신탁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올해 시장을 주도한 건 AI와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요 한계에는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한계점이 보인다라는 것까지도 현재 시장에서 의견이 전반적으로 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주력 제품인 PC와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AI의 주가가 좀 고평가가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업황의 이 변동성에 주목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트럼프 관련주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FOMC 회의까지 바로 맞물려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3분기 빅테크 실적과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톡파보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톡톡한 경제에서는 아마존닷컴 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전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2차 전지까지도 함께 질주하고 있는 모습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소식들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65% 상승한 42,387포인트 선에 S&P 500 지수는 0.27% 올라서 5,823포인트 선에 나스닥 역시도 2.26% 오르면서 18,567포인트 선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장 마감 후에는 포드모터스의 3분기 실적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장에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6%가량 빠지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치를 보면 매출은 430억 7천만 달러, EPS 49센트로 LSEG의 예상치인 매출 418억 8천만 달러와 EPS 47센트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는데요. 이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익 전망을 다소 낮춰잡았고 시장이 이 부분에 더욱 주목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4.28%까지 터치를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02%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목표로 삼지 않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맞보복은 보류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무려 5% 이상 급락한 배럴당 68달러 선의 WTI는 거래가 됐습니다. M7 종목들은 반도체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이 우세하자 빅테크의 수장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는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또 앤디 제시 아마존 CEO 등과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빅테크 업계는 사실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서둘러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주 M7 종목 중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대폭 둔화했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집계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은 3분기에 평균 19%의 순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는 S&P 500 지수 전체 기업들의 예상 순익 성장률인 4.3%보다는 훨씬 큰 수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전 6개 분기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또 가장 저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M7이 평균 이상의 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고 AI에 노출이 돼 있으며 강한 주가 상승 등의 특징이 있고 이렇게 수익이 성장하는 지배적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여전히 M7 종목들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31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0.86% 상승하며 233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28일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1을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해당 기능이 탑재된 아이패드와 맥용 소프트웨어 버전도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이날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이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이메일을 AI가 최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긴 메일은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줍니다. 또 사진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사진 속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원치 않는 물체나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용자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최신 칩인 M4를 장착한 일제형 데스크톱 아이맥을 출시했는데요. 새 아이맥은 지난해 10월 M3 칩을 장착한 아이맥 발표 이후 1년 만입니다. 이번 아이맥은 M4라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SoC가 적용이 됐는데 이 M4에는 AI의 기계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돼서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도 1% 가까이 0.7%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140달러대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은 0.88%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지 시간 29일에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번 주 5개 빅테크 중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아마존 역시도 0.3%의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현지 시간 30일 실적 발표가 돼 있는데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 대부분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탓인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돼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나 좀 반도체주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맥도날드입니다. 쿼터 파운더 버거에서 대장균이 발생하면서 1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총 75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맥도날드. 이 여파로 지난주에는 주가가 약 7.5%가량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쿼터 파운더 버거가 재판매될 거라는 소식에 주가가 뛰었습니다. 1.43% 상승했고요. 2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얇게 썬 양파에 대한 조사는 이어감에 따라서 900여 개 매장에서는 이 쿼터 파운더 버거의 양파가 없이 제공됩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또 화요일장 개장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로빈후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3%가량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대선을 8일 앞둔 이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 살펴보겠습니다. 1.37%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웰스파고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를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50달러 높여 잡으면서 47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금요일 마감가 기준으로 24%의 상승 여력이 더 있음을 시사합니다. 웰스파고의 분석가 스티븐 카할은 이익 마진의 증가, 가격 인상, 레코드 레이블과의 관계 진화 등을 이 성장의 촉매로 언급하면서 스포티파이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블루월 또 뭐 노트릴까? 샤이 해리스가 대세를 바꿀까?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기사 살펴보면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의 우세가 확연한 가운데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마지막까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셸 오바마가 미시간 유세장에서 낙태권을 강조를 하면서 여성표 결집을 시도했고요. 해리스의 지지세가 약하게 적용되고 있는 남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블루월의 붕괴 여부, 그리고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반란, 더불어서 샤이 해리스의 등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월은 원래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 지역이라고 불렸지만 트럼프가 2016년에 이 지역을 공화당에 가져오면서 큰 변화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블루월 내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간 지지율 격차는 굉장히 미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면 미국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해리스 캠프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이민 문제가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일부 히스패닉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현상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는 블루컬러 계층에서의 일자리 문제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가진 공화당 온건 유권자와 또 낙태권 문제에 민감한 여성들을 마지막까지 공략하면서 이 샤이 해리스 유권자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들은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의 무응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의 존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느 쪽의 전략이 성공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핵 ICBM 기술 이전 대비 한미일 단계별 대응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대가로 위성과 핵, ICBM 관련 기술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3국은 이에 대응해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고요.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구장은 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었고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기와 병력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대가로 다양한 군사기술, 특히나 북한이 부족한 방공과 항공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질적으로 만약 참여를 할 경우에는 살상 무기 지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살상무기나 병력 지원까지는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북러 파병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더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3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율도 함께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상승이 빠르고 또 금리 결정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일단 이창용 총재가 말한 거고요. 내달 금통위가 최대 변수로 좀 작용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원화 약세가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는 환율 상승이 예상보다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그리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 환율 불안이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인 2%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치면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을 하면서 내수와 건설 부문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출 성장률 둔화, 거시 건전성 정책의 금융 안정성 효과,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 강세 지속 여부 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를 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1위를 지켰지만 중국의 점유율은 2%포인트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샤오미, 비보,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는 1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1년 전에 대비했을 때는 1%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애플 역시 16%의 점유율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지만 양사 모두 점유율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인 상태입니다. 반면 샤오미와 비보는 각각 14%와 9%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포인트씩 상승했고요. 중국의 빅3 제조사의 합산 점유율이 32%에 도달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꾸준하게 30%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께 21%까지 올라갔지만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에서 17%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오미와 비보, 오포 등은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에도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도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 등 혁신 제품을 출시하면서 삼성의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사들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삼성과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창기에 중국 제조사들이 갖고 있던 이 저가 이미지가 사라지게 됐고요. 또 애국 소비와 함께 기술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지점 절반이 통폐합했다고 합니다. 증권가는 현재 긴축의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IM증권이 올해 들어서 영업점 절반을 통폐합하면서 강도 높은 긴축 경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조직 개편, 희망퇴직, 사업구조 개편 등 위기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19개인 WM센터와 지점을 11개로 통합을 하고요. 전국 거점별 메가점포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IM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 충당금을 쌓으면서 상반기에만 약 81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한 상태고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퇴직도 추가 진행하면서 근속 15년 이상 그리고 5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 영업점 통폐합은 최근에 디지털 트렌드와 맞물려서 조금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 MTS 사용량이 조금 더 급증을 하면서 오프라인 영업점의 중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지점 수를 크게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지털 채널 확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영업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775개로 10년 전 대비했을 때 약 4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자면은 2014년이 회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24년 올해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증권사별 영업점포를 봤을 때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IM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영업점 통폐합이 필연적이지만 이로 인해서 이 고령층 고객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소외될 위험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중소형 증권사들은 새로운 특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발굴에 나서야 한다라는 지적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더 넓게 증권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일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사실 일주일간 살펴봤더니 정말 3분기 실적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도 잘 살펴보니까 반도체 혹은 AI를 좀 위주로 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걸 봐서 지금 올해 우리 시장의 큰 트렌드로 따져봤을 때는 반도체와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또 이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에 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이제 일본도 그러는데요. 시장 대비 아무래도 올해는 좀 저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는 아무래도 AI 반도체 특수에 우리나라나 일본이 올라타지를 못한 거고요. 또 범용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PC나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된 수요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꼭 참조하시는 지표가 있죠. 실리콘 사이클인데요. 실리콘 사이클은 4년 단위로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점과 고점 사이에는 45개월 정도, 그리고 바닥과 바닥 사이에는 40개월이라는 시차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리콘 사이클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보면은 내년 1월 달이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바닥은 2026년
6월 달에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16%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도에는 12.5% 정도로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 전망 모멘텀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점차 비중을 좀 축소시켜주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반도체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AI와 관련돼서 이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전반을 견인하기에는 아직은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기업 비즈니스에 혁신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다른 수요 감소분을 AI가 충족시켜 줄 정도로 주력 반도체 산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챗 GPT와 같은 그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의 임팩트를 시장에 주면서 주식도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바꾸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래 성장성보다는 앞으로는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 나오는 보고서를 본다면은 현재 다른 그 가치 투자처럼 투자 이익률, 투자 대비 수익을 얼마만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그 미래 성장성보다는 가치 투자로 눈을 바뀌게 된 것은 올해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73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700억 달러, 알파벳은 500억 달러,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는 2010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인 그 이익은 그렇게 크게 못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구 개발비라든지 서비스 운영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세밀하게 보겠다는 건데요. 이런 예를 들면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올림픽 경기 그 결승전에서 100m 라인에 섰던 두 선수가 있는데 한 선수는 9.9, 다른 선은 9.89 정도로 찍었습니다. 근데 그 관람석에서 볼 때는 이 차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슈퍼컴퓨터라든지 AI가 제공되는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차가 있다고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 큰 차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투자 회수가 더 늦어진다든지 매출 전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시장에서 가차 없이 주가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I와 관련된 투자 시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100m를 9초에 달리냐, 8.9초에 달리냐 사실 정말 희비한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가치 투자 쪽의 무게를 조금 더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좀 전망이 깊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음 주가 좀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정이 많은 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FOMC 회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연준 내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보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 금리 인하폭은 0.25% 확률이 무려 96%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애틀란타, 미니애폴리스, 달라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보류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대선 뒤에 찾아올 트럼프가 재집권 시에는 관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직면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라는 카드를 좀 더 아껴둘 필요가 있지 않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장기 금리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0년물 미국의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현재 4.28%로 작년 그 7월 달에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4.5%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원하는 약세 국면 그리고 지금까지 불어왔던 그 실적 시즌의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도 이제 어느 순간에 겨울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장기 국채 수익률 또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 달간의 이 차트만 열고 봤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이제 진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두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 차이가 근소하다. 어디서 집계되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경합주 7개 주에서 는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원래는 좀 높게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정치 도시인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그 비탈길을 만난다고 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설마라는 비탈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랠리로 인해서 오르막길을 오르긴 했지만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내리막길에서 허둥대다 보니까 현재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역전을 당한 상황이고요. 또 설마 흑인 남성표가 나에게서 이탈하겠어? 또 러스트벨트를 뺏기겠어? 이런 설마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 레드월 유권자들의 표심을 쫓다 보니까 집도끼까지 높이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한때 66%까지 오르다가 40%까지 낮아졌는데요.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마과 같은 헌신적인 지지자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정치 도박을 하게끔 부추기기도 하면서 지지율 만회를 했던 거죠.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실업률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대학 진학률을 좀 높여주겠다. 그리고 취업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피부에 닿지 않는 이야기들, 공약들을 하면서 흑인 유권자들의 그 지지가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히스패닉계 혹은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조금은 이게 지지율 하락에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7개의 흐름을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은 우세하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는 만큼 반전 드라마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은 상황일까 싶습니다.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금융시장은 지금 어느 후보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네, 그 현재 지지율 측면에서는 혼전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좀 반기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의 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개월간 주가가 164% V자형 그 회복을 보였고요. 트럼프 선거 운동의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서 상당히 좀 반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주라든지 자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경범죄자라든지 또 불법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기 때문에 사설 교도소와 관련된 운용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암호자산도 크게 좀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주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반대로 악재를 만났던 것은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채권 시장에 악몽이 찾아왔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채 선물을 좀 매도하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앞으로 주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장기 금리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국제 선물 매도 물량이 얼마만큼 쏟아지느냐가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도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얼마나 상승할지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0월 들어서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19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의 대선 이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대선 이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에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몰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세게 다가올까요? 네, 월가 같은 경우는 지금 1급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주시장의 거래가 폭증하는 변동성 확대도 예상이 되고요. 또 거래 급증에 따른 시장 리스크 확대, 또 은행의 현금 인출과 같은 유동성 리스크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거래 시스템을 긴급하게 재점검에 들어갔고요. 또한 직원들의 휴가 일정도 관리하면서 이때 많은 직원들을 증강해서 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월가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재검표를 가서 여기에서도 확정이 되지 못해서 한 달간 대선 후보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폭동이 일어나서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됐을 때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많은 연구기관들이 보고서를 지금 내오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그 미국의 연방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공약대로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7억 5천억 달러 정도, 7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IMF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세계 무역 거래는 한 25%가 감소하게 되고요. 세계 GDP의 한 6% 정도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성장률 하락의 요인도 될 수가 있고 또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금융기관들이 이와 관련해서 좀 비상이 걸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로 했을 때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자세하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요, 우리에게는? 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이 생각하는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압력은 계속 가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베이징의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의 그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접근 방식에서는 두 후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해리스는 다자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안보를 확고하겠다는 측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래라는 요소가 여기에 개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천문학적인 방위비, 주둔비 인상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미국 내로 공장 이전 압박도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GDP의 3% 국방비를 올리라는 압력과 동시에 미국 군사 장비를 더 많이 사라는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만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60% 관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침공하거나 군사적 압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관세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더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세 만능주의를 통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군사력 투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한 가지 좀 악재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관세가 트럼프의 주요 국방 정책의 하나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관세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갈 곳 잃은 중국 제품들이 경제 구조라든지 지지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쪽으로 대거 수입되면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경로해서 생산한다든지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해서 미국의 완성품을 수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요인이 작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이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긴 호흡으로 봤을 경우에 관세와 관련된 충격이 다시는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좀 긴 호흡으로 봤을 경우에 미국과 관련된 무역에서는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길게 바라봤을 때는 무역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중국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가 5% 내외라고 말했던 것만큼 지금 이렇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5.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일단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이런 재정 정책이 발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발표가 될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에 SOC와 관련된 투자, 소비 쿠폰 발행과 관련해서 국채 발행과 관련된 한 1조 위엔에서 2조 위엔 정도의 재정 출동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인대에 제출되어 있던 예산 조정안에 보면은 이 내용이 고스란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2008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4조 위엔의 재정 출동과 관련된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중국 내부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그 회기 기간 동안에는 광물 에너지, 자금 세탁 방지, 해양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먼저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정 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래도 12월 초순에 있는 경제 공작 회의라든지 내년 3월에 있는 전인대 신규 재정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 증시가 다시 큰 폭의 상승을 한다든지 중국 경제가 4분기에 또 폭발적으로 V자형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6분기 연속 성장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금리 인하라든지 7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그 부동산 기업과 관련된 대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로 전개됐을 경우에 중국의 GDP를 0.3% 정도밖에 끌어올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 28조 원의 그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는데 이게 고스란히 소비로 연결됐을 경우에만 0.3% 정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인상한다든지 의료보험을 좀 수가를 좀 높여주면서 그 혜택을 좀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하는 게 중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도 계속했던 말이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 5% 달성까지는 조금 더 어려울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의 이슈 와이드 살펴봤습니다. 3분기 빅테크 실적과 미국 대선 톡파보기 시간 가져봤습니다. AI만으로는 전체 반도체 수요 견인이 역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연방은행 총재들은 금리 동결 주장을 연이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접전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들은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이조스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스트리밍 및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혁신하며 주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시작은 비교적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닷컴 열풍이 불던 1994년 시애틀의 작은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 월스트리트 투자가로 살던 제프 베이조스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사업에 뛰어들었고 초기에는 수요가 높고 상대적으로 재고 관리가 쉬운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첫 기업명은 카다브라였는데요. 7개월 뒤에서야 지금의 사명인 아마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고 안의 작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는 경영 철학으로 이커머스, 비디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갑니다. 그 결과 지금의 아마존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바라보는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1년 CEO에서 물러난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뒤를 이어 지금은 앤디 제시 CEO가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빠르고 편리한 배송으로 유명합니다.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집중하며 피드백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객 집착이라는 철학도 만들어냈죠. 고객이 빠른 배송을 중요시한다는 걸 안 뒤 자동화된 물류 창고를 도입하는 등 배송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해 더 빠른 배송을 가능케 했고 2020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인 프라임에어를 상용화하며 물류 시장에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아마존의 지금의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시스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마존은 미래를 내다보며 혁신적인 유통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체 물류센터와 창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AI 및 로봇 기술을 도입해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고객 서비스나 추천 시스템, 또 개인화된 마케팅 등에 폭넓게 적용하면서 사용자 경험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마존은 당일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투데이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2022년 8월부터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개시한 지 2년여 만입니다. 현재 아마존 투데이를 위해 약 3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아마존 투데이 중단 역시도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은 2006년에 출시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IT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기업들이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선두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을 이커머스 기업에서 종합 IT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며 회사를 빅테크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와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책 리더기 킨들을 출시해 디지털 출판 시장을 혁신했고 이후에는 태블릿, 알렉사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 에코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뉴스 분야로도 진출했는데요. 프라임 비디오는 미 대선일인 오는 11월 5일 MBC 앵커 출신인 브라이언 윌리엄스와 함께하는 선거의 밤 방송을 스트리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라이브 스포츠 프로그램에 치중했던 프라임 비디오가 이렇게 뉴스 생중계를 보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존은 미국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주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대화로 아마존의 라이벌 기업들도 많은데요. 한국의 쿠팡을 비롯해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테무 등이 아시아 시장에서 떠오르는 유통기업으로 성장하며 아마존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타겟 등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며 이커머스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철학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온 아마존.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또 AI 기반의 첨단 고객 서비스,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물류 전략을 모색해 나가며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해 나가며 수익성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통 공룡이자 주요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시황 상황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양 지수가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전 드디어 반등, 2차 전지는 질주. 삼성전자가 외국인 34거래일에 매도를 마치고 어제 드디어 담아줬습니다. 그러면서 4%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하며 마무리를 지었고요. 추가적으로는 2차 전지가 테슬라 훈풍에 힘이 입어서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폐배터리까지 전반적인 훈풍을 돌아줬습니다. 즉 순환매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질주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감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 1.13% 상승하면서 2,612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도 1.8% 강세를 그려내면서 740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일장에서 외국인간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1위는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 우선 어제 9%의 추가 자본, 추가 지분 취득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베인, 우군으로 보여졌었던 베인 캐피털의 1.41%의 추가 지분 역시도 확보하면서 고려아연은 2차전에 총성을 올렸는데요. 이제 고려아연의 주가는 130만 원 선이 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출렁임이 계속해서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투자 판단은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위는 삼성 SDI 어제 강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었죠. 3위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선 두산은 그룹 자체적으로 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 그 자체로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고 이번 4분기까지 쭉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위와 5위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형제주 어제 굉장히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은 9%, 에코프로는 5% 강세를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모습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담아줬다라는 부분도 체크포인트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3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역시 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오늘 담으면 내일 팔고 또 오늘 담으면 내일 파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지난 한 달 내내 연출이 되어 왔으니까요. 삼성전자 오늘장에서는 시초가 어떻게 형성할지 또 종가는 어떤 모습을 담아낼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기아 그리고 4위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아르헨티나에 공장을 준공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밸류체인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위까지 지켜보겠고요.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 빠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선 모건슬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었는데요. 그에 SK하이닉스는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종가 형성했었습니다. 그 즈음 거의 2주 내내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거칠게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어제장에서 SK하이닉스는 거의 19만 원에 근접한 모습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만 나타났을 뿐 주가에는 큰 방향이 엇갈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위와 4위, 5위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우선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금융주 호실적, 특히나 KB금융의 호실적 발표와 적극적인 밸류업 공개에 KB금융은 8%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KB금융의 좋은 모습에 우선 금융주 전반적으로 같이 훈풍을 타게 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는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무리했었지만 어제는 어느 정도 차익이 발생하면서 파란불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3위는 현대차가 차지했고요.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로벌 로봇 서비스업 전문 기업입니다. 어제 상장한 새내기 주인데요. 다만 공모가 대비해서 17% 넘는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개파락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위는 리가켄바이오 어제 좋은 모습을 또 나타내면서 좋은 호재가 들어왔었죠. 다만 주가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기관은 좀 덜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프트업인데요. 최근에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가 상승세를 갑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의 흥행에 힘입어서 알콜주 그리고 엔터주 뿐만 아니라 게임주까지도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판호 발급이 특히나 매개체가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어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시프트업은 오늘
오늘 모습도 함께 지켜보셔도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간밤에 미증시가 3대 지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장에서 우리 증시도 양 지수가 빨간불로 장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각 개별 종목들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어떤 모습의 각 개별 테마들이 있었는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시장을 좀 돌아봤을 때 주어는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꾸준히 담아갔다면 어제는 이 주어만 바뀐 채로 삼성전자를 담아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포인트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독주 체제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어제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는 반대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거래 대금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테마가 좀 몰렸던 쪽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원전입니다. AI 그리고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다라는 이 큰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원전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원전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어제는 이 두 가지 소식이 또 원전주에겐 힘을 같이 좀 보태줬습니다. 한 가지씩 먼저 볼 텐데 첫 번째는 한전이 3조 원 규모의 사우디 태양광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은 또 같이 가는 개념인데요. 태양광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체코 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부분 기억하실 텐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종 후보에 단일 후보가 아니라 복수 후보로 올리고 있어서 한전도 그 후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는 3조 원 규모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최종으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25년부터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립에 들어가고 다 지어지고 나면 소유권까지 같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정도 뒤에 결과가 좀 공개될 것으로 보이니까 원전주의 흐름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단독 뉴스인데요. 한수원과 한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랑 카자흐스탄에 있는 에너지부 장관이랑의 있었던 이슈 다뤄진 내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랑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같이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일단은 체코로 시작을 해서 지금 카자흐스탄까지 같이 좀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 에너지 장관이 지난주에 방한을 좀 했을 때 한수원, 한전, 두산에너빌리티까지 같이 연쇄 회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원전 협력에 대한 물꼬가 트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2차 전지가 어제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폐지는 불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2차 전지가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18명이고요. 플러스 의장까지 하면 총 19명이죠. 19명이 지금 IRA 폐지에 대해서 불가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폐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연히 순조롭게 이어질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마침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YY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QOQ 대비해서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캐즘 대비해서는 그래도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TP가 좀 하향되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가장 적정한 규모의 시총이 한 90조 원 정도였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97조 원 정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다라는 뉘앙스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석유화학이랑 2차 전지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주에게는 다 좀 힘을 좀 주게 됐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힘을 좀 받았고요.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34거래일 만에 매수에 좀 들어갔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이라는 점이 좀 유의미하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선 좀 던지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됐습니다. 어제 강하게 시세를 냈던 이유는 대만 매체 덕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조건부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물량까지 일부 받아주겠다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어가 좀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콜테스트 내용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이제 관련해서 R&D 내부적인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BV 낸드로 첫 선을 좀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을 400단 이상 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로 반격을 시도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29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TSMC 대표가 한 말인데요. 일단 세계 반도체 자유무역시장은 다 죽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TSMC 주가는 4%대가량 빠졌고요. 자매회사 격인 엔비디아 주가까지 함께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지수 바로 확인해 보자면 일단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한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1% 하락하면서 지금 2,606포인트선 그래도 2,600선은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06%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740포인트 선 지켜주면서 현재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3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향을 하면서 주가에 훈풍 작용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저장 용량이 크고 열도 잘 방출을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 반도체가 될 것이다 하는 BV 낸드 플래시를 2026년에 출시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오늘 주가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임직 노조와 사측이 인단협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결국에 최종 합의에 다다랐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3분기에 호실적을 잘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업황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캐펙스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9%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0.22%로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까지는 하락세고 HLB는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KB증권에서 3분기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업황을 회복했을 때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3,360억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HLB와 HLB 판이진이 함께 제노포커스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주가에는 현재 반응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핵 치료제 임상 2B 임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라고 했지만 호재성으로 작용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동안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57% 잘 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개장 전에 살펴봤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함께 이슈가 작용이 되면서 2.57%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HDI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4.8%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YOY 대비했을 때 15%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도 YOY 대비했을 때는 76% 꽤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던 만큼 주가에 녹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호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가가 0.49%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YOY 대비했을 때 24%가량 빠졌고요. 영업이익이 57%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한전선도 확인했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쪽 섹터 내에서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57,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1%로 개장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간 모습입니다. 196,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0.32%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0.1% 8%, 한화솔루션은 현재 0.69%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LNF는 현재 1.35%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더불어서 실적 반등까지도 좀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지만은 주가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장을 했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도 잘 나왔고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탔던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오늘은 일단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현재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도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0.25%, 신한금융지주는 0.36%로 금융지주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53%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JB금융지주는 반면에 1.7%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1.13% 떨어지면서 지금 금융 섹터 내에서는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지금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장했을 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현재 에코프로 머티가 2.29%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현재 3.98%로 낙폭을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2.26%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SKC는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1.97%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양은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벌금과 제재금,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라고 하는 만큼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봤으니까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안에서는 해운이라던가 항공주가 대부분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항공이 0.84%로 강한 상승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펜오션이라던가 HMM 같이 해운주 쪽은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유틸리티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1.83% 떨어지면서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0.88% 올라가면서 이 유틸리티 안에서도 지금 상반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 쪽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내구재 쪽이고요. 지금 APR이 3.29% 올라가고 있지만 하이트 진로라던가 동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그동안 로제 아파트 관련주로 그래도 잘 움직였지만 어제 음원 테마 쪽으로 했을 때도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시간 외에서 떨어지면서 오늘 개장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랑 시장 색깔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좀 했고요. 양 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2600선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시총 상위에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2차 전지에서는 LG엔솔 그리고 시세를 이끌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차원이 계속된다면은 저는 일단 2600선에 대한 지지력은 추후에도 강력하게 이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금 보니까 사실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앞에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우리 미국 주식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원전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동조화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려했던 흐름들에서 본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연속성 여부 하지만은 지금 대외적으로 이제 대만 쪽에서 나온 이제 부분적인 통가적인 이제 흐름들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사실 이 내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연속성에 있어서는 일부분은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2600선에 대한 공방은 계속해서 벌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어제 34일 만에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보니까 한 7위, 일단 10위 안에는 외국인 순매수단에는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있었던 그 순매수를 좀 유의미한 첫날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연속적인 흐름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2년도 최저치인 51,800원에 근접할수록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은 그래도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신용융자를 보니까는 한 1조 정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코스피 10조 중에서 한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일단 반등폭이 일부분이 나온다면은 먼저 이제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6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5만 원대 중반 쪽에서는 반전에 대한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외신에서의 콜 관련돼서 얘기들은 계속 나오면서 올해 안으로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뭐 일단 SK 하이닉스가 2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관련적으로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일단은 좀 저평가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일부는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할적인 매수 관점에서의 투자자들은 사실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커브드 모형으로 이제 분할 매수 차원으로 들어간다면은 수익률이 조금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점 돌파 여부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에서의 반등을 조금 더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저점 반등을 노린다면 사실 반도체 업황은 변함이 거의 없을 상태인데 네. 그러면 지수 인덱스 종목으로서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패시브 자금 쪽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레거시적인 재고 물량 소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뭐 플러스적인 알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4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실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HBM 쪽 삼성전자는 사실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향 매출 쪽으로 봐야 이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수 쪽으로 전향한다는 것 자체는 가격적인 메리트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다면은 저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6만 원대에 대한 근접은 단기간에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사실 5만 원대 중반에서 담으신 분들은 약 10% 정도 폭의 수익률을 보고 엑시트하는 물량들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20만 원 근처에서의 뭐 10%대의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좀 접근성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은 확실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이 장중이긴 합니다만 가수급상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전 쪽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연속성을 이어갑니다. 사실 큰 틀에서 AI 뭐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원전 전력 많이 필요하다라는 큰 프레임은 똑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소식들이 좀 붙고 있습니다. 원전 오케이라고 외치는 트럼프 후보가 약진을 또 하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스리마일 섬 재가동 검토 소식도 전해졌고 어제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도 또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좀 같이 훈풍을 타는 건지 원래 원전은 연속성이 좀 부족한 게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약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러면 좀 다르게 볼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과의 이 대선을 앞두고 섹터마다 동조화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 섹터가 상승할수록 국내 시장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커지는 전력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공약과 더불어서 뭐 뉴스케일 파워도 급등을 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노이즈와 관련돼서는 주가가 이미 충분히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뭐 분할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단 한정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재장주에 대한 노이즈는 일단 어느 정도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진엔텍과 관련된 안정성과 관련된 계측기 관련주도 좀 가볍지만은 주가가 한 차례 시세를 붙을 때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근데 우진엔텍 관련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신한울 3, 4옥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본다면 2030년까지 11개 정도의 추가 수주 모멘텀들이 있다면은 한 개 수주할 때마다 사실 스케일이 원전은 상대적으로 다른 뭐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쪽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11개보다는 뭐 두세 개만 수주를 하더라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섹터보다
매력적이지 않나 지금 주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탑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쪽을 일단 봐야 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 탑픽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 원전 미국에서도 이제 지분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모듈 기술이 굉장히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과도 또 에너지부 장관이랑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어제 굉장히 잘 갔는데 오늘은 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바닥은 좀 지났다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뭐 캐즘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 근데 또 오늘 아침 그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대상으로 해서 투자 의견이랑 목표가는 일단 줄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언제 사야 할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2차 전지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서 물려도 된다. 이게 타이밍 가격이 괜찮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타이밍을 본다고 하면은 원래 가장 이제 뭐 레포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 계속해서 좀 화력을 좀 더 이제 증가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은 이미 지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캐펙스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리튬에 대한 감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라든가 LG 엔솔은 미국에서의 이 투자는 확대되고 있어서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컸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튬 감산에 대한 효과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그리고 마진율에 대한 증가폭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2차 전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접근보다는 내년도가 당연히 이제 레포트 분석으로 봤을 때도 맞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실적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LG 엔솔드가 이제 적자 부분이 계속 축소가 되면서 사실 이제 보조금이 축소가 되더라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흐름들이 진짜 실적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지금 흐름에서 LG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삼성 SDI가 일단 상승폭을 좀 급등을 보여줬는데 삼성 SDI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볼만한 이슈로는 전고체 관련돼서 양산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신사업 관련돼서 유리기판이라든가 전고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실 삼성 SDI는 다른 종목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체에 대한 양산 움직임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기대감이 하나가 플러스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3분기 실적은 좀 예상치는 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3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QOQ 대비해서는 일단 2배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는 1.8%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테마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게 CBDC 관련해서 KCS가 좀 주도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나온 소식을 보면 CBDC 실거래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신한은행의 땡겨 효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가 원래는 4분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춰지면서 내년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테마들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뉴스가 붙어주고는 있으니까요. 일단은 CBDC 관련돼서 이제 테스트 대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이 단기 이제 우리가 시장이 조금씩 이제 그 약세장으로 흐르면서 테마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당장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한 그래서 테마도 형성을 하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랠리가 좀 지속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세가 한번 이제 계속해서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장 마감까지 좀 강세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KCS도 중간에 조금 오후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따라붙는 것도 좀 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뭐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장이 좀 약하고 주도주가 자리를 못 잡을 때 오히려 이런 테마들에 좀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죠. 오늘도 CBDC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KCS가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일단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짜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SK하이닉스, DS단서, 금호타이어, S&T 다이내믹스, 현대로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SK하이닉스는 계속 저희가 팔로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뭐 지루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는 4분기 들어서 이제 8단에서 12단 HBM 이제 3의 흐름을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2단으로 높아지면서 이제 웨이퍼의 두께가 40% 이상 이제 얇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휨 현상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수율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안정화적인 수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단의 종목들 테스터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수율면으로 봤을 때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전공정 단에서는 어닐링부터 이제 CMP 공정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이제 버닝 테스트부터 이제 핸들러 그래서 관련돼서 뭐 소켓 관련주들까지 좀 지켜보시라 그랬는데 뭐 최근 들어서 DI 같은 경우는 이제 버닝 테스트 SK하이닉스 향 장비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반등을 줘야 밸류체인 소부장 업체들도 힘을 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미국에서 대선과 관련돼서 반도체의 보조금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관세 부과 이런 역할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원래 지금 이제 이렇게 좀 7조 이상의 실적에서는 사실 20만 원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무리한 움직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은 좋았지만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대외적인 변수가 일부분 남기 때문에 사실 종목이 어느 정도의 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인 또 반등을 보여줘야겠지만은 사실 20만 원대 이상에서는 일단 접근은 조금 더 관망 접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업황에 대한 흐름이 아닌 가격적인 메리트 부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4분기도 사실 예상되는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이상을 좀 해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사과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좀 눌림목이 있는 상황에서는 접근이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반성문을 썼다고라고 하는데 TP 10,000 원밖에 안 올려서 좀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반도체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유니셈, 툴젠, BHI, 우리기술투자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유니셈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극저온에서의 유니셈 관련된 이제 칠러라든지 일부 이제 테스트를 좀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도 칠러 쪽의 매출 비중이 약 30% 정도 이제 있는데요. 뭐 이제 칠러 관련 스크러버 관련된 장비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전력망에 대해서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이제 장비주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러 쪽의 이 장비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사실 퍼포먼스를 주가가 바닥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3-4배 이상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동조화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일단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이렇게 전력 효율과 관련된 이제 액침 냉각이라든가 일단 칠러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오늘 상당 부분 이제 종목이 유니셈이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저희가 팔로잉을 좀 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또 냉각 시스템도 가장 중요하게도 들어가는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잠시 CBDC 관련해서 테스트 이야기도 좀 해봤죠. KCS가 오늘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CBDC 관련해서 테스트하는 은행으로 신한은행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트럼프 트레이드에도 속해 있습니다. 내가 가상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또 트럼프 트레이드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앞서서 이 테마도 같이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가 원전 오케이 외친 쪽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AI랑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전도 필요하다라는 개념이고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또 열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7월부터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구용 콜레라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 흐름이 괜찮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가상화폐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비트코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 상승을 할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흐름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테슬라로서 이제 수익률을 좀 짭짤하게 봤을 때 그것을 엑시트를 하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와 관련 주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끌어나간다는 소식도 이제 우리가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이 제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조금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추가적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일단 정부 부채 급증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당선 시에 뭐 트럼프도 사실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로서의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9,600만 원 이제 우리 국내 돈으로 돌파가 되는 흐름에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돌파가 뭐 시기적으로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쪽에서는 사실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고 한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국내 시장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두나무 관련 지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라든가 이제 갤럭시아 머티 관련돼서도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을 거지만은 저는 이제 뭐 STO 관련주들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상승폭을 같이 한번 키워나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합니다. 네, 대표님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해 있잖아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보면 아까 살펴봤던 원전도 같이 뭐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그럼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이세요? 자, 지금은 원전을 저희가 일단 탑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가상화폐하고 원전을 비교했을 때는 제가 이제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향후 이제 전망성 훨씬 이제 유망하고 사실 희소성이 좋잖아요. 지금 이제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뭐 3에서 4%뿐이 안 됩니다. 워낙 채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희소성 면으로는 당연히 뭐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제 강세론자들은 향후에 뭐 10년 후에 10억은 돌파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희소성에 대한 흐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상은 원전 관련돼서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중요하지만 원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 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일단 당연히 실적이 계속해서 수반이 될 가능성들. 그래서 가상화폐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이제 섹터는 당연히 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그 일부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주에 투자를 할 거면 그냥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게 더 그렇죠. 낫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제 국내 상장을 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한다면?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개인적으로 봐도 직접 투자를 과거에도 저도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에서 당연히 하시는 거고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상장을 하고 있는 ETF 쪽이라 예, 그런 뭐 일단 뭐 간접 투자로서도 적합한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상장 주식들은 사실 이제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투자를 사실은 권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의견들이 좀 다양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는 관련주들, 좀 지분 투자한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고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당시에는 모두 다 파란불을 켰는데 지금 상황은 어떨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3%가 떨어지면서 지금 2,598포인트, 2,600선을 현재 깨트린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4%가 현재 떨어지면서 740포인트 선을 깨트리면서 지금 양시장 모두 다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719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도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1,061억 원대로 굉장히 강하게 하방 압력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809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더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도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주가도 함께 움직이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기술 쪽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SK하이닉스만 그래도 상승폭 크면서 출발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그 낙폭을 조금 더 크게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 쪽은 다시금 회복세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개장 당시만 보더라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다시금 탄력적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세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또 살펴볼 게 제약바이오 섹터 쪽의 이슈가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이 노바셀이 가지고 있는 면역질환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이 진펜트라가 미국의 3대 PBM에서 모두 뚫어서 90%의 판로를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자세하게 의료기술 섹터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이슈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0.93%, HLB가 2.64%,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크게 그려가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이슈 함께 업고 가면서 0.5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2.42%로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맵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열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2%로 계속해서 좀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눈높이 자체를 좀 하향하겠다라는 소식이 주가에도 함께 힘입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HLB의 그룹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의 개장과 동시에 바로 상한가를 찍었지만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또 10위권 내로 좀 넓게 보면 삼성전자도 일단은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가 많이 속았기 때문에 동시호가 구간 끝나고 장 마감이 어떻게 찍히는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의미한 둘째 날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